이 미디어 역사 최은찬 교수님의 이번 강의를 보면요, 미디어 역사는 가짜 뉴스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가짜 뉴스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파헤쳐서 한번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최은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은찬 교수님은 지적재산권, 인터넷 규제정책,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연구해 오셨고요. 서울대, 법대 석사 박사를 수료하시고 제네바 대학교 하버드 로스쿨 인터넷 법률 프로그램에서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해외 연수 장학금을 받아 옥스퍼드 법대 비교 미디어 법 정책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일대학교 로스쿨 석사를 졸업하시고 예일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를 지내셨습니다. 네, 최은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알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뜻밖의 초대를 받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제가 개회식 때 잠깐 들려서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또 파워포인트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여기 이미 브로셔에 있는 23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뉴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청 설립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인 민주당에서 일단 재외동포청 설립에 찬성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재외동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적 유대감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는 어떤 해외 동포들과 협력들이 더 충분히 가능한 교류의 기틀이 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네트워크는 훨씬 활성화될 것 같고, 김영근 대표님께서 지금 너무 좋은 리더십 보여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옥자가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되면은 이렇게 학술 교류라든지 대외 언론인과의 교류도 훨씬 부드럽고 훨씬 더 네트워크도 좋아지고 훨씬 더 펀딩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오늘 코비드-19 팬데믹 시대 재외동포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은 저는 지금 재외동포 언론에 대해서 제가 노출됐던 게 파리에 갔을 때도 한글화됐던 뉴스 좀 봤고요. 로컬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옥스퍼드에서도 봤고, 이제 보스턴과 커네티컷에 있을 때도 이제 재외동포 신문을 조금씩 나온 걸 좀 봤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보고 했었는데, 고국의 뉴스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달돼서 현지 교민분들에게 전달되는 걸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침에 TV를 켜면은 한국 아침 뉴스 그대로 나오는 나르트 TV가 미국에 있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는 미디어 생태계가 결국은 굉장히 가깝게 지금 연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전체적인 평가는 지금 재외동포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언어로서 고급 뉴스를 전달하는 순기능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외동포 언론인들께서 굉장히 좀 잘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내 뉴스의 정파적 언론이라든지 잘못된 뉴스들이 물론 흘러갈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코비드-19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독일에서 오신 언론인들 계시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팔라스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계속 바뀌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 결국은 이제 여행 안 가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건데, 독일, 싱가포르, 미국, 남미, 프랑스 각기 해외 공간들이 팔라스 빨리빨리 바꿔가지고 업로드 했는데, 언론인분들도 교민들이 게시판에 궁금증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 되게 빨리 대답을 해주시고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대응 관련해가지고
그 로컬 이슈들을 되게 잘 정리해서 빨리 보도해 주셔서 빠르게 정확하게 하셔서 오히려 해외 공간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해외 공간에 계신 분들이 언어가 더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교민들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한 걸 많이 좀 목격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인 사회 입장은 현재 주류 언론의 전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줬던 케이스가 92년도에 LA 폭동이 났을 때 사실 ABC 방송이 그 굉장히 뭐 한인들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다, 한인 갈등, 한인과 흑인의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 조명을 했던 걸 봤어요. 그 작년 그 이제 로드니 킹이 이제 얻어맞기 바로 직전에 뭐 두순자 사건이 있었는데 그 프로베이션을 풀려났기 때문에 흑인들이 좀 분노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로드니 킹 사건을 전부 다 그 설명하려는 그런 태도가 사실 한인 사회에 굉장히 분노를 자아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LA에 계셨던 이제 한인 저널리스트들이 영어로서 그 주류 미디어에 굉장히 설명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한인들은 폭도가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초점 맞춰서 보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백인 경찰이 흑인 구타해가지고 생겼던 사건이잖아요. 그때 저는 그때 사실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은 그때 LA 폭동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런 식의 흑백 갈등이 계속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LA 폭동이라고 하는 로드니 킹 폭행 사건에 의해서 발생했던 그 92년도 때 굉장히 한인 언론, 로컬 언론께서 열심히 역할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인들이 아시아 증오범죄에 노출돼 있잖아. 그래서 정치적을 미국 주류 사회에서 지금 미국에서 많이 오셨지만 정치적을 키워서 좀 더 우리의 인터레스트를 좀 컬러스 메이킹에 좀 반영을 하고, 그 솔직히 이제 미국이 자유롭기도 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살면서 서러운 일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치력을 키워서 좀 로컬 커뮤니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좀 한인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현지 언론에 좀 우리 존재감을 이제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경로가 계속 마련돼서 좋겠고, 코로나19 때문에 그 중국 신드롬이 생겨서 그 아시아 증오범죄까지 연결돼가지고 한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 그 맨하탄 걷고 있는데 그냥 아시아니안 이유로 흑인이 때리는 그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서 저는 그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 상권들도 이렇게 딱 아시안과 흑인 마켓이 이렇게 갈등 관계고 해서 그 아주 축적된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해외 뉴스 사실은 이제 KBS라든지 YTN이라든지 MBC가 그 해외 뉴스를 이제 전달하는데 그 현지 특파원이 그렇게 적은지도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KBS 특파원이 그렇게 저는 한 40명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적게 있고 그렇게 파견된 사람들도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현지 로컬에 계신 제외 언론인들과 연결돼가지고 국내에 좀 믿을 수 있는 뉴스 소스를 전달하고는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좀 사실은 그 국내 뉴스가 이제 제가 순기능 다 말씀드렸고 약간 엮이는 거와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국내 뉴스가 사실은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등사보면을 해보면은 그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뭐뭐뭐 뉴스는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뭐뭐뭐 뉴스는 굉장히 그 좌편향적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런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다음 사이트에 가나 네이버 사이트에 가나 똑같은 뉴스인데 댓글이 완전히 다른 걸 목격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유는 있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처럼 지금 이렇게 모든 디지털 뉴스가 포털 사이트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디지털 뉴스가 단 하나와 두 개의 사이트에 집중되고 대부분은 네이버를 보죠. 근데 그렇게까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또 미국에서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다 각자 사이트가 있고 구글 뉴스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들이 올라오는 랜덤하게 그냥 계속 디스플레이 해주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뉴스가 노출되느냐가 여론에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규제하자 말자 뭐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 규제 안 하는 걸로 이번에 국감에서 이렇게 이어서 나왔고요, 방통위가.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레거시 언론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언론도 가짜뉴스 생산자일 수 있다는 아주 뼈아픈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어떤 기자분이 약간 극단적으로 쓸 수 있지만 한 2, 3일 지나면 국내에서는 그것이 희석이 되거나 팩트체킹 통해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게 빨리 이제 반론으로 바로 잡아줘요. 아니면 댓글에서 이거 엄청 먹던가. 근데 그것이 파편이 하나가 근데 누가 이제 제외 언론인께서 그걸 이제 이 뉴스가 괜찮다고 하셔서 로컬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프린트 나가면 반론의 기회가 사실은 국내처럼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고 한 두 주, 한 달, 한 두 달 있다가 다시 또 나오고 이런. 제가 그걸 직접 봤던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뭐 아방공 궁전 짓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했던 거를 제가 이제 커넥티컷에서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그게 아방궁이라는 게 다 밝혔었는데 거기서 계속 또 아방궁이라는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런 것이 또 예를 들자면 북한 뉴스, 뭐 천안함 이런 얘기도 컨트로버시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 하나의 시선만 계속 전달하는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 발언 실수했을 때 뭐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너무너무 뭐 확대 해석해가지고 또 이제 그 부정적 여론을 몰고 가는 그런 경우도 요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떻게 영향이 되냐면 제가 볼 땐 가짜뉴스 생산이 됐을 때 가장 큰 두 개의 인터레스가 뭐냐면 첫 번째는 누가 이렇게 센세이셔널 뉴스를 막 클릭을 하면 거기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돈을 봅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그 미국 트럼프가 당선됐을 무렵에 그렇게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 영어 뉴스가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인터레스는 뭐냐면 정치 권력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0.79%의 승부가 펼쳐졌었는데 몇만 표, 우리나라는 23%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누군가가 가짜뉴스를 흘려가지고 부정적 여론에 휘말리게 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가 있죠. 왜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제외 선거인 투표권자가 22만 6천 명입니다. 근데 작년 대선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투표수 차이가 23만 표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 선거 유권자가 투표하신 분이 70.6%였는데 그분이 16만 1,800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대선과 총선 벌어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가짜뉴스들과 회색 선전이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명백하게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대충 섞어요. 한 70% 진실인데 내가 아는 커먼센스에 호소하면서 약간의 그 컨텍스트라는 맥락과 그 살짝 바꾸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아주 저 같은 기자분들이 꽤 계신데 그분들은 사실은 월급 잘 받고 이제 잘 살고 계시다는 게 이렇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언론학회에서도 레가시 미디어도 가짜뉴스 생산자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가짜뉴스, 한국에서는 가짜뉴스가 뉴스 미디어를 가 아닌데도 뉴스 미디어처럼 이렇게 포장한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한정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디어가 누가 뭐 바이란이 어떻게 적혔던 간에 그냥 일반 대중들에게 그것도 이슈라고 그냥 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분리해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좌편형 미디어, 우편형 미디어 이런 것들이 분노 조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묘하게 뉴스를 생산해서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히 대선 총선 때 아주 심하다. 근데 만약에 우리 제외 언론인들께서 그걸 그냥 여과 없이 걸러다가 그냥 보도하신다면은 사실은 제외 선거인 투표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제 하나의 띄어듭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그 정론 직필 그리고 투명한 정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팩트체킹에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책임감 있고 중립적인 뉴스 보도는 참 어렵기 때문에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히 퍼블릭 헬스와 관련된 팬데믹 시대에서 굉장히 복잡한 뉴스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팬데믹과 관련해가지고 나온 뉴스들이 의료정보인데 의료정보가 우리 사실 백시네이션, 뭐 mRNA 이런 것들을 사실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효의 에피카스 이런 것들도 그것이 쉽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쉽게 믿어버리거나 특히 트럼프가 그런 식의 그
그 약간 거짓 선동들을 많이 했던 경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발표를 간단히 빨리 맞춰보겠습니다. 그 감염병 확산과 해외 정부의 관계에서 이제 가장 영향이 되는 건 이제 과학적 정치와 과학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이제 폴리티사이징 하는 것이 트럼프 사례였고, 불확실성이 뭐냐면은 사실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가서 알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서 미디어가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네. 이건 제 책인데 뭐 에드거 알런 포라든지 벤저민 프랭클린 등은 가짜뉴스의 생산자였고,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이 아니라 영국과 독립전쟁을 할 때 영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뿌렸어요. 어디서? 프랑스 파리에서. 근데 그것이 먹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리에서 미국과 영국이 그 종전전을 하면서 미국의 독립이 성취됐던 것인데, 벤저민 프랭클린은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장일까요? 아니면 독립투사일까요? 지금은 뭐 미국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죠. 근데 그 벤저민 프랭클린이 아주 미디어를 많이 생산했던 언론인으로서 그 정당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실 방법론으로서 되게 더티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갈망은 가짜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정당화 기제가 됩니다. 지금 감염병 확산을 부추기는 원인들이 2년 전에 제가 이제 사실 연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측성 정보를 전파하죠. 그러니까 백신이 나왔다고 하면은 언론이 그럼 그거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고 우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확신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학 뉴스 자체도 선정적일 수 있다. 과학 뉴스 자체도 음모론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걸 부추기는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에도 의학 전문 기자가 3분밖에 안 계세요. 서울 시내. 너무너무 의학 전문 기자가 부족하고, 산데이 굽사라고 CNN의 기자가 계실 텐데, 아실 텐데, 그분도 의학 전문 기자가 그 큰 CNN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고, 여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리스크에 대한 오판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병 자체를 정치한다는 게 뭐냐면, 질병을 이거 에이즈인데도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트럼프처럼 이 약을 먹으면 말라리아 먹으면 낫는다고 계속 이렇게 과학적 사실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폭스뉴스가 계속 보도를 해줘요. 왜? 그래야지만 그 레퍼블리칸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컬하게 분석을 하면은, 냉전 시대 때 1950년대, 60년대에 걸쳐서 80년대까지 쭉 에이즈 음모론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독일 스타즈와 소련 KGB가 에이즈는 미국 정부가 만들어 뿌린 거라는 거를, 이 뉴스를 사방에 뿌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 목적이 뭐였냐면 미국 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미군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가지고. 그래서 동독에 있는 과학자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리포트를 내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안 실어주니까 어떻게 했냐면 런던에 가서 런던 이브닝 타임즈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신문사에 이걸 인터뷰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스페인에서 베껴가고, 스페인에서 인도에서 베껴가고, 인도에서 다시 베껴서 아시아로 갔다가 아시아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는, 이게 전 세계를 휩쓸었던 오퍼레이션 인펙션이라고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계속 발표를 하다가 나중에 드러났죠. 동독이 무너진다고 드러났는데, 이게 KGB랑 그 독일 스타즈가 이렇게 서로 음모를 짰던 것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진실이 드러나는데 걸린 시간이 3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CIA가 사실 오사마 빈 라덴 가족의 그 바이오 인포메이션을 찾으려고 계속 이제 백신을 주겠다고 이제 가짜 뭐 약물 같은 걸 주입을 했어요. 이게 결국 성공했거든요. 오사마 빈 라덴 찾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파키스탄에서는 해외에서 온 의사들이 주는 백신은 절대 안 맞으려고 해요. 전 세계에서 폴리오, 스몰박스가 아직도 살아있는 곳이 어디죠? 그 파키스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음모론이 백신의 불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콩고공화국 같은 경우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이제 지금 굉장히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백인 의사들이 주는 백신은 절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 바이러스의 음모론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초래돼서 이렇게 백신이 전파가 안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의료진 폭행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에이즈 자체가 그 바이러스에서 뻗친다는 것 자체.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 바이러스랑 박테리아 구분도 못하는 건데 과학적 문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에이즈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고 집에 가서 그냥 뭐 마늘뿌리, 뭐 뿌리 끓여 먹으면 낫는다. 에이즈라는 건 사실 그 서구에서 퍼뜨리는 거의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했죠. 그래서 지지율은 계속 유지가 됐지만 에이즈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오늘날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거부자들이 백신의 특이 체질로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홍역이 증가한 이유가 홍역 백신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홍역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질병인데 너도 나도 안 맞다 보니까 한 명만 그 걸려도 R값이 1.5가 넘거든요. 홍역이. 그러니까 다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백신 접종 거부자들 때문에 아이들이 홍역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여기 이제 국자가 나와가지고 MMR 백신, 그러니까 홍역 백신은 아티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감염병 입고됨이 넘쳐나는 수 있는 환경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의 불신과 민간요법에 의존하다 보면은 공중보호 조치가 어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사이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그걸 뭐 사람한테 인젝션하면 안 되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는데 이걸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어요. 커트도 안 하고. 며칠 후에 이제 뉴욕타임즈가 얘기했죠.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로클로리스인은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킨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는 아무것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보면은 왼쪽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거 굉장히 뭐 효과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른쪽에서 이제 닥터 파우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바로 디스를 해버리는. 그렇게 이제 또 이제 이분이 고상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과학하는 사람 태도입니다. 근데 폴리사이징 오브 사이언스 하면은 그 사이언스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버리죠. 그 남아공의 타고 온백키랑 트럼프랑 뭐가 다른 게 있죠? 국민들을 더 고통받게 하는 측면에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논란이 있었고 며칠 이제 시간이 꽤 흐른 후에서야 WHO가 그리고 FDA가 클로나르퀸은 사실은 코비드-19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나중에 발표했죠. 이게 사실은 백신 나오기 전에 해프닝들이에요. 왜? 백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얘기를 해야 되고 트럼프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지도자로서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알약이라도 먹어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하이드록시클린이 사실 이제 뭐 살충제로도 쓰이는데 이걸 사실은 이제 이 타블렛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어항 청소하는 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거 먹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미국에서. 네.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과학적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하나의 케이스를 하나 더 해드리면 지금 과학계 살균제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CMIT, MIT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사실 동물 실험을 해보면은 유해성이 없다고 나오는 때가 있어요. 나중에서는 이제 환경부가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 매경 기사거든요. 1994년도 가습기 살균제 인체 절대무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혹시 보면은 제품 딱 보면은 인체 절대무해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들 믿고 샀는데 사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제 유해하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된 건데 그 리스크 자체가 아주 에비던트하게 드러나진 않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94년에 이런 기사가 나오고 결국 2020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언스는 과학적 불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뉴스들이 문제가 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주 위험할 수 있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보면은 코비드-19과 관련해가지고 알코올 마시면 바이러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뭐 바이두주 마시고 뭐 빼갈 마시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뭐 마늘 마시면 된다. 군대에서는 뭐 양파 걸어놓으면 바이러스 해친다. 이게 백신 없었던 얘기입니다. 없었을 때 얘기고 이것이 지금 해외 저희정부 언론인께서도 비슷한 뉴스가 로컬 커뮤니티에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면 그것이 아마 우리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퍼져나가는 걸 수도 있고 요즘 뭐 카톡, 소셜미디어 금방금방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퍼져나갑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정보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줬냐를 되게 믿어요. 이를테면 그 저희 뭐 가족들, 뭐 특히 어머니나 그뭐 70대, 80대 넘어가시는 분들이 중에서 저희 어머니는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셨던 분인데 카톡에 보면은 가짜뉴스 이런 게 엄청나게 넘쳐나요. 근데 왜 믿으시냐니까 야 이게 삼성 장군이 준 거야. 그리고 이분이 사실 전직 국회의원이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해심리학에 가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그 사이언티픽 팩트를 믿지 않고 주변인이 누가 말했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실 우리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그분이 쌓아오신 게 있기 때문에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지금 이제 사라졌죠.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 앞에 태극기 부대 엄청 많았어요. 작년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 뭐 1000명씩 맨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주변인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것들을 사실 막을 수는 없는데 개인들 간에 퍼지는 것 자체가 해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커트할 수 있는 어떤 프로파간다에 대응할 수 있는 캠페인이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업에서는 이런 걸 믿지 않죠. 학습이 됐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그래서 항상 초기 때 문제입니다. 초기 때 문제인 거고 그때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마늘물 마시고 생강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코뿔소 뿔에서 유리한 거니까 코뿔소를 피해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왓츠앱에서 이렇게 퍼져나왔습니다. 왓츠앱을 많이 쓰게 되고 근데 왓츠앱을 소유한 게 누구죠? 그 빅테크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서 페이스북 욕을 먹는 거예요. 걸러내야 되는데 자기들은 못 걸러내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퍼트리는지 추적을 하려고 보면 기술적으로 엔드-투-엔드 엔스크립션이 됐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동남아에 보면 이 우리나라 같은 카톡 쓰듯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수억 명.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이걸 걸러내야 되는데 안 걸러내기 때문에 이걸 많이 먹었던 거고 미얀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중보건이 아니라 인종적 갈등이 있었는데 로힝야족이 뭐 사람을 죽였다고 이제 사진 막 올라왔는데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진이었는데 그걸 보고 흥분한 사람들이 몰려가 사람들 또 방어했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플랫폼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짜뉴스가 올라오는지 몰랐던 거고 그때 자동차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앉아가지고 페이스북 관리자가 보면은 이게 얘네들이 뭐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뉴스를 믿고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죽였던 거고 그래서 플랫폼이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안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욕을 많이 먹고 페이스북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이렇게 카톡을 오가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플랫폼이 증폭을 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플랫폼 책임론이 지금 불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중국발 가짜뉴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2년 전에 찍은 거거든요. 이때 어땠냐면은 그 우한 봉쇄되고 사람들 죽어나갈 때예요. 하루에 수천 명 죽어나갈 때거든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반기문 동원해가지고 지금 뭐 우한에서 지금 되게 방역 처리 잘하고 있다. 그 왼쪽에 보시면은 빨간 옷 입고서 막 만세 부르면서 우리는 코로나한테 승리했다 이렇게 완전 이게 정부 미디어가 조작한 프로파간다 새빨간 뉴스 거짓 뉴스였던 거죠. 왼쪽에 보면 체조하고 있어요. 즐겁게 체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죽어나가고 있었던 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이게 이제 관영 미디어가 지배하는 이 어토리테리안 컨트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생길 수가 없는 문제겠죠. 그래서 백신 버림 치매 관련돼 이것이 벌써 올 초에 나왔던 뉴스고요. 뭐 DNA 변경이나 이런 게 이제 그 카톡의 내용을 막 퍼져나가고 있던 거고요.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돈을 벌려고 이렇게 음모론을 퍼뜨렸다. 백신 퍼뜨렸다.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렸다는 음모론을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극복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접종률 70% 80%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아직도 백인, 아시안 그리고 흑인 중에서 흑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아까 남아공에서 에이즈랑 비슷한 상황이고 왜냐면은 타티스키 사건이라고 예전에 그 흑인을 대상으로 매독 실험을 한 20년 동안 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드러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흑인들은 백인들이 이제 호의적으로 하는 그 생체 실험에 무조건 거부합니다. 그래서 백신도 접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챌린징하는 이슈가 아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 정리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와 환자가 늘어나고 전 세계가 경제계는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명 성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과학적 모습을 이용하여서 허위 정보 소문을 퍼뜨려서 공중보건 당국을 불신하게 만드는 정치적 선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기자들도 여기 이제 제외 해외 동포 기자분들도 과학적 문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정하고 사실을 확인을 거친 뉴스가 소문 선전 및 클릭을 유도한 가짜 뉴스에 대한 최고의 무기입니다. 팩트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심스러운 정보는 쉽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이걸 첨언을 하자면 시청자가 뽑은 2018년 최악의 가짜뉴스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북한발 뉴스가 꽤 많습니다. 지금 통계에서 보면은 지난 5년간 이 한반도 서울 지배했던 가장 큰 가짜뉴스는 북한발 뉴스가 가장 많아요. 그게 우리 못 느끼겠지만 사실 한반도의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게 정치적 큰 변수고 옛날에 뭐 북풍 사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북 사회주의로 쌀값을 투겠다 이게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전혀 아니었던 거고 그때 쌀값이 뭐 우리나라가 지금도 엄청 났거든요. 우리가 뭐 레스토랑 식사기 할 때 뭐 쌀 20kg 한 가마 엄청 싸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한 2, 3주 있으면 다 살아났던 뉴스인데 거짓말이라는 건 다 드러났던 것이고. 근데 이것이 한동안 뭐 한 2, 3일 정도는 계속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건 2017년도 거예요. 이때는 뭐 태블릿 PC가 조작이었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던 거고 이게 태극기 부대가 퍼뜨렸던 거고 이렇게 뭐 5.18 북한군 특수군 내려왔다 이것이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 나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핵심적 요약을 하자면 북한발 뉴스가 굉장히 많고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들 왜 훌륭하냐면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아요. 특정인을 지목하면 바로 명예훼손 디포메이션으로 이제 처벌되는데 가짜뉴스 생산에 너무 똑똑한 나머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타겟이 없으니까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는 거고 영업방해 뭐 국가에 대한 영업방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행하고 있는데 아주 교묘하게 회색지대에서 머물면서 그 여론을 좀 분노를 조장하는 식의 뉴스들이 아직도 많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미국에 계신 언론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워싱턴 포스트가 만든 가짜 뉴스입니다. 김정은 핵방 불명예 죽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생산된 뉴스가 어디냐면 베이징, 도쿄, 홍콩, 워싱턴입니다. 근데 영어로만 나오면 무조건 그냥 받아서 그냥 베낍니다. 받아쓰기 엄청 잘해요. 근데 이것이 한국 포털에 바로 올라가요. 그 클릭이 엄청 세가지고 클릭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방문자 수가 늘어나니까 광고 수익도 올라가고 언론사 수익도 올라갑니다. 그 기자분들 한국에 계신 기자분들 알겠지만 내 기사가 클릭 얼마나 받냐가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거짓이든 진실이든 안 중요해요. 일단 클릭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레가시 언론에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래서 이게 아주 문제가 있고 이 워싱턴 포스트가 만든 가짜뉴스도 나중에 드러나는 게 꽤 많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옛날에 집권하고 있을 때 뭐 위성사진 보니까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라. 파이프라인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외신에서 이제 베꼈으면서 무슨 뭐 미사일 기지 파이프라인이 쭉 뭐 거슬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석유 배급 받으려고 줄 서 있던 거였어요.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버젓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연합뉴스에서 그 글로벌 뉴스 에이전시가 여러 개 있죠. 뭐 그 AFP도 있고, 뭐 AP 뉴스도 있고,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뉴스 보도를 돈을 내는데 그 연합뉴스에서 내거든요. 연합뉴스가 기관 통신사니까. 연합뉴스가 보도하면 이제 조선인이나 다 따로 하는 건데 그 해석하기로 그 뉴스 오후 번역이 연합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스캡틱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글로브 뭐
그 영국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데일리메일 이런 거 완전히 그냥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냥 진짜 싸구려 잡지에 불과한 건데 타블로이드 뉴스페이퍼의 신뢰도가 있습니까? 뭐 힐러리가 메gan이랑 결혼했다는 이런 얘기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비슷한 데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번역돼서 한국 뉴스 나와요. 버젓하게 레가시 미디어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지금 탈북자인데 이 탈북자분이 김정은 죽었다고 뉴스를 말하니까 SBS 그대로 보도합니다. 이걸 누가 받았겠습니까? 어딘가 우리 해외 재외동포 언론 한 분이 이걸 받았을 때 적으시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2달이 걸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인쇄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가끔 나오니까.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자 언론 우리나라 미디어가 너무너무 철석같이 믿고 아까 에이즈 사건 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에 하나의 뉴스 미디어가 보도하면 다 베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영자 뉴스를 무비판적으로 베끼는 미디어 형태는 좀 비판 방향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중에서 드러났죠. 예. 가짜뉴스 이게 왼쪽에 김정은 죽은 거라고 추모하는데 사진은 오른쪽에 옛날 김일성 죽었을 때 사진이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맥락을 바꾸는 겁니다. 밑에 맥락을 살짝 바꿔가지고 팩트를 바꿔버리는 거죠. 약간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북한 뉴스처럼 이렇게 김정은 뭐 동지께서 서구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하시였다가 아니라 하시였다라고 씁니다. 북한에서. 이게 팩트체킹을 해서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조회수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유튜브 클릭을 많이 하면 수익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정치 권력이라는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 클릭을 노리는 장사 클릭베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네. 나중에서야 드러나는 거죠. 네. 건강 이상성이 제기됐지만 사실 김정이 안 나타났으면 저는 이 사람 저도 뭐 안 좋아합니다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외신 보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조선중앙TV에서 이렇게 아예 그냥 평양이 평온하다는 걸 보여주고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반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북한발 뉴스가 사실은 한반도의 대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뉴스가 반복되면은 잘 될 일도 안 돼요. 이산가족 상봉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다시 한다고. 근데 그 이벤트가 다 사라졌어요. 이런 뉴스 나오면서. 그리고 화해의 모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 의도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뭐 지금은 핵 터지고 핵무기 핵탄두를 달 수 있는 미사일 날아다니고 해서 훨씬 더 큰 긴장의 어떤 아이템이 있지만 그것이 없다고 쳤을 때 이런 뉴스들이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고 결국 통일이 더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이 북한발 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해외 뉴스 미디어 생산을 너무 무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생기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정보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더블 체크가 안 돼요. 팩트 체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튼 가짜뉴스 탑 랭킹에선 북한발 가짜뉴스, 정치, 특히 대통령 정부 정책의 비판하는 그냥 가짜뉴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3대 가짜뉴스 중에서 좀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이런 가짜뉴스 같은 경우를 경계해서 특히 제외 언론, 동포 언론인들에서도 이 세 가지 형태의 뉴스를 좀 경계해서 좀 특히 정치 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외 언론인들의 투표권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주의를 이제 포동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저 이상으로 마치고 제 나머지 얘기는 사실 발표 굉장히 많은데 제 책과 그리고 오늘 발표문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